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원광대학교 문해창작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정배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는 시를 모른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보통 이런 강연을 시작하게 되면 무언가를 알려드리고 아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주제가 나는 시를 모른다라는 이야기로 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아마 이 강연을 들으시는 분들도 좀 당황스러워 하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의 개념을 사실은 알고 있지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에 대한 모름을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에 앞서 우선 여러분들과 함께 짧은 시 하나 이야기를 드리고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먼저 이야기 드리고 싶은 시는 한민복 시인의 성선설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를 감상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하나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인간의 손가락이 왜 10개일까요? 아마 이 질문을 받으신 분들이 다양한 생각들을 하실 텐데요. 사실 인간의 손가락이 10개이지만 한 번도 왜 10개인지를 생각해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민복 시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손가락이 10개인 이유는 어머님 뱃속에서 몇 달 은혜 입었나 기억하려는 태아의 노력 때문인지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가끔 강연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저는 팔싹둥인데 왜 10개인가요? 이렇게 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를 잘 들여다보면 인간이 왜 착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손가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저도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요. 내 손가락이 왜 10개일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어머님 뱃속에서 몇 달 은혜 입었나 기억하려는 그런 노력이 제게도 있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시라는 것이 어떤 문학적인 책이나 교과서나 꼭 어떤 이론서를 봐야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의미들 그리고 그런 사유들을 통해서 언제든지 시는 내가 몰랐지만 다시 알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해줄지를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스트리아의 철학자 이반 일리치라는 철학자는 인간의 공생의 도구로 3가지의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전거고요. 두 번째는 도서관, 그리고 세 번째는 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전거와 도서관과 시는 인류를 구원할 3가지의 요건이라고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얘기를 문득 듣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까운 도서관에 가서 시를 읽고 오는 것이 어쩌면 내 삶을 구원할 수 있는 좋은 요건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생태학적인 자전거, 우리가 요즘 기후환경에 대한 의미들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 자전거와 그리고 인간은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책을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도서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이 시라는 의미를 모두 다 전달해 드리고 싶지만 시간상 여러분들께 오늘은 시라는 하나의 테마에 집중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시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했기 때문에 왜 몰라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께 전제로 깔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비스와바 심보르스카라는 폴란드의 시인이 있습니다. 1996년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시인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비스와바 심보르스카를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이 시인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진정한 시인이라면 자기 자신을 향해 끊임없이 나는 모르겠어 라고 되풀이해야 된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삶이 재미없어지는 이유는 내 자신을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보통 발생하게 되죠.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누군가가 나에게 나 저 사람 잘 알아 하는 순간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을 겁니다. 나도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 사람은 어떤 걸 보고 나한테 자꾸 안다고 할까? 사실 인간들은 알고자 하는 욕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고답화되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먹물처럼 되어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시인들은 끊임없이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뭔가 낯선 세상 그리고 새로운 세상에 진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스와바 심보르스카는 시인은 자신의 모든 작품을 통해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라고 질문을 던져보셨나요? 아마 그 질문을 던져보신 분들은 내 삶이 조금 더 새롭게 보이고 뭔가 그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인들은 때론 자신이 쓴 작품에 마침표를 찍을 때마다 또 망설이고 흔들리는 과정을 되풀이한다라고 비스바 심보르스카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시집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시인들은 보통 유전파와 무전파로 나눈다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를 쓰고 있지만 무전파이기도 합니다. 무전파란 얘기는 점을 찍지 않는다는 얘기죠. 아마 여러분들이 집 앞에 책꽂이에 꽂혀 있는 시집 한 권을 꺼내서 이렇게 지금 펼쳐 보셨더라도 보통 시인들은 자신의 문장에 마침표를 찍지 않는다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이 이야기는 많은 평론가들과 시인들이 서로 논쟁을 벌였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왜 시인들은 시의 문장에 점을 찍지 않을까? 사실은 그것을 완성시키기 싫어하는 어떤 욕망들이 자리하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 시의 문장이 완성된 문장이 아니라 끊임없이 누군가에 대해서 모르는 문장으로 그리고 변증되는 문장으로 가기를 원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보통 우리는 문학에서의 시를 자명성을 버리는 장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자명성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자명성이란 말은 누군가가 개념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시인들은 누군가가 정의해 놓은 이 개념을 깨트리려고 노력하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시인들이 끊임없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그 개념과 정의를 깨트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삶 속에서 그것들을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내 삶이 완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노력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내 삶이 완성되어 있지 못하고 그리고 내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모른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도전하게 되고 어쩌면 실패라는 장르 안에 내 삶을 온전히 놓게 되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쯤에서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한 번도 시를 배우지 못하신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흔히 말하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하신 분이죠.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께서 전화를 한 통 주셨어요. 근데 그 전화의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오늘 네 생일이지? 라고 묻는 거였어요. 저는 사실 꼭 생일은 아니었는데 하루 이틀 차이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놀라웠습니다. 왜 놀라웠냐면 어떻게 글자도 제대로 모르시는 내 어머니는 내 생일 때쯤이 되면 전화를 해서 내 생일을 알아맞힐 수 있는 것일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거죠. 물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강연을 듣고 계신 분들이 무슨 자식 생일 한번 아는 거 가지고 그게 무슨 시적이고 뭐 이러냐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9남매 중에 8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놀라실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9남매의 생일을 그렇게 꼬박꼬박 알고 전화를 주셨을까? 사실은 이게 포인트인 것이죠.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는 여름에 태어났는데요. 항상 마당에 피어있는 라일락꽃을 보면서 저 라일락꽃이 피고 지었다, 그 피고 지는 그 시기가 제 생일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하루는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그러면 큰형 생일은 아세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감나무에 감이 붉게 열릴 때쯤이면 큰형 생일이지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게 놀라워서 하나씩 다 물어봤습니다. 다 가족들의 생일을 물어봤는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그게 가족들의 생일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어머니는 마당에 마당 달력이라는 걸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라일락꽃이 피고 지면 8번째 아이의 생일이구나. 그리고 국화꽃의 서리가 내리면 아버지의 제사구나. 이런 식으로 마당 달력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너무 놀라웠습니다. 왜 놀라웠냐면 시에 대해서 한 번도 공부하지 못했던 분들이 어떻게 저 시의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중고등학교 때나 혹은 평상시에 시집을 조금 읽는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백석 시인의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를 보시면 첫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죠?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에 흰 눈이 내린다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과관계를 아예 무시하고 있지만 시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담고 있죠. 사실 그러니까 저도
라일락 꽃이 피었다가 졌기 때문에 제가 생일이 됐고 제가 태어났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건 사실 놀라운 시적 논리가 작용되고 있는 것이죠. 이 강연을 듣고 계신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4월에 태어났다고 하면 벚꽃이 피었다가 졌기 때문에 내가 태어났다라는 문장이 형성이 될 겁니다. 또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오늘 밤에 한방눈이 내려서 내가 태어났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시를 공부하지 않아도 어쩌면 시를 몰랐기 때문에 상과 밀접한 어떤 시적인 사유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보여줄 수 있고 또 드러낼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런 것들을 한순간에 이게 내가 알고 있다고 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한 가지 앞에서도 얘기했던 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접목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쉽게 말하면 실패라는 단어,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결점이 오히려 시의 마음으로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드려보려고 싶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작가 에밀 시오랑은 독설의 방셀에서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실패를 하면 재능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시의 세계에 접근하게 된다. 자, 여러분들은 매일 완성하면서 혹은 성공하면서 살진 않죠. 저도 어쩌면 매일매일 실패를 경험하면서 살게 됩니다. 사실 실패를 했다고 하면 너무 슬픈 이야기이지만 이 실패가 어쩌면 인간이 시의 세계로 접근할 수 있는 놀라운 재능이라고 생각해 보면 큰 위로가 되지 않으십니까? 또 독설의 방셀에서 두 번째 단위에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깊이 있는 인간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심신의 결점들 속에서 푹 잠기기만 하면 된다. 자, 여러분들이 실패했고 내 결점이 많고 내 단점이 많다고 해서 거기에만 젖어 살면 정말로 실패한 인간이 될 수 있지만 그 실패를 극복하려고 하는 어떤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시의 세계 그리고 진정한 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에밀 시오랑은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강연에 가면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글과 그림과 그리움의 어원이 같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단어나 용어를, 이 문장을 많이 접했을 겁니다. 이 문장은 이상국 시인의 그림은 그리움이다 라는 시의 일부분입니다. 사실 그림과 그리움과 글의 어원이 같다는 얘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맞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문자가 없었을 때 우리가 뭐 구석기 시대 때 이런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동굴에 살고 있을 때 만약에 내가 무언가가 그립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만약에 양 한 마리를 잡고 싶은 그리움에 흠뻑 젖어 있다면 저는 동굴에 양 한 마리를 그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양 한 마리의 그림은 제 그리움이 되겠죠. 양을 잡고 싶은 욕망의 그리움이 될 겁니다. 문자가 만들어진 이유는 인간들은 소설이 됐든 시가 됐든 혹은 산문이 됐든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그림을 표현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어떤 눈송이를 맞고 싶다. 첫눈 내리는 날 길을 걷고 싶다. 그러면 저는 문장을 쓸 겁니다. 첫눈 오는 날 길을 걷고 싶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그리움으로 표현하겠죠.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진짜 그리움을 알아차리면 시의 세계로 들어가는 또 다른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들이 내가 그립다라고 생각하는 그 문장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진짜 그리움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들은 어쩌면 시의 세계를 모르는, 정말 알지 못하는 그런 세계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강연을 통해서라도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한 번쯤 다 버려버리고 다시 한번 내가 모르는 것들을 하나씩 알아가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제가 이런 문장을 하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브루노 무나리라는 사람이 판타지아라는 책에서 언급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사전에는 훌륭한 시를 만들어낼 수 있는 5만 가지 단어들이 다 실려 있지만 그 안에는 단 한 편의 시도 들어있지 않다. 자,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딱 접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나 평상시에 국어사전 열심히 보면서 문장 연습 많이 하는데, 나 어떤 시의 문장들 많이 연습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는 어떤 단어들 많이 하는데, 어원들 많이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시가 되기는
어떤 시적인 감성으로 다가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어사전에 실려있는 그런 단어들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들에 대해서 합의되어 있는 정의를 적어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라는 단어를 써놓고 이건 문학 장르의 하나, 예를 들면 집,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이 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집이라는 단어를 써놓고 집은 눈송이의 포근한 보금자리, 그러면 조금 더 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강연을 하면서 앉아있는 이 의자를 예를 들면 제가 의자는 늪 속에 갇혀있는 한 마리의 악어라고 표현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단어들이 사실 사전에 실려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시적인 마음은 그러면 이 의자를 왜 악어라고 표현했는지를 내가 스스로 문장으로, 감정으로 증명해내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저는 의자를 왜 악어라고 표현했는지 한번 시적으로 정의를 한번 해볼까요? 아마 저는 이 강연을 하는 동안 제가 앉아있는 이 의자는 제 엉덩이를 꽉 물고 놓지 않을 겁니다. 마치 악어 같죠? 예.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개를 이렇게 끄덕였다면 사실 저는 시적인 어떤 개념으로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씩 놓고 사전에 들어있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감성으로 하나씩 정의해 보는 그런 훈련들, 그런 재미들을 한 번씩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에 있는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벗어나려고 하는 순간 사실은 시의 세계는 내가 몰랐지만 새로운 아는 세계로 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이드리언 리치라는 사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장의 구조나 사회의 개념들을 어떻게 하면 깨부수는 그런 활동들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어들이, 파편화된 단어들이 어쩌면 시의 세계로 들어가는 지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어떤 물건들이 있었을 때 그게 완성되어 있으면 우리는 별로 이렇게 주의 집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파손되고 그리고 부서졌을 때는 그런 것들을 꿰어 맞춰 보려고 하죠. 그런 마음들이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시의 마음으로 가져다 주는 그런 의미를 전달해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어떤 사전적인 의미들을 조금 벗어나서 자기다움의 의미들을 형상화할 수 있는 자기만의 사전을 만드는 것, 그런 것들이 시의 세계를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하고 있는 이 얘기는 플로베르라는 사람이 통상관념사전이라는 책을 통해서, 아주 얇은 책이죠. 그걸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신다고 하면 도서관에서 빌려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거기 열어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을 다 새롭게 이렇게 개념 재규정을 해놓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재미들을 여러분들이 맛보시게 되면 내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시의 정의는 어쩌면은 그게 완성된 형태가 아니라 새롭게 알아야 될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께 그러면 이 시라는 세계가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다움에 대한, 자기다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늘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나라는 이 표시는 한자로 치면 나, 아자를 쓰죠. 나, 아자를 쓰는데 그 나다움이란 뜻의 한자 표현은 아름다움이라는 그런 어원의 정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다움은 곧 자기다움, 아름다움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시를 쓰면서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노력은 어쩌면 자기다움과 나다움의 노력이기도 합니다. 제가 강연에 앞서서 손가락에 대한 얘기를 했죠. 성선설에서 인간이 직립을 하면서, 동물들은 다 기어다니지만 인간은 직립을 하면서 손을 쓰죠. 이 손을 쓸 때 인간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서 어떤 아름다운 일들을 하고 계신가요? 사실 그 아름다운 행위 자체를 하고 있는 것이 자기다움이고 시다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다움에 시를 읽고 쓰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챕터를 통해서 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고향은 전주입니다. 전주인데요. 대학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대학에서 수업이 끝나면 마을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마을 근처에 할머니들을 모아놓고 시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들과 한 10분 정도 모아놓고 매일매일 내가 읽고 있는 시들을 할머니들에게
가르쳐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할머니들 마음속에 그리고 삶 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서 전달하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항상 이 시 수업을 할 때마다, 그리고 그 시를 읽고 또 그림으로 그리는 수업을 할 때마다 첫 번째 시간에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강연을 들으시면서 한번 대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많은 어머니들께서 웅성거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 자, 여러분들이 이미 힌트를 얻으셨어요. 사전 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 오면 시적이지 못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라고 이 질문을 던진 순간 사실은 우리는 너무 쉽게 내 생각과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10명 중에 8알은 꽃이라고 대답을 하거나, 혹은 뭐 한두 사람은 뭐 자녀들, 자식들, 그리고 뭐 1명 정도는 뭐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질문을 받으셨을 때 그렇게 대답하셨을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꽃이 아닐까? 사실 그렇게 대답하기가 쉽겠죠. 저도 이 질문을 던졌을 때 한 어머니께서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건 꽃인데 왜 그걸 물어? 라고 대답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는 수업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시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계신 10분의 어머니들이 정말 당황해 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수업을 안 하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찾아오는 수업을 하게 됐죠. 자, 일주일 후에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저는 정말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어머니들이 일주일 만에 이렇게 만나셨는데 되게 웅성거리면서 떠들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유독 그 중에 한 할머니께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세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찾아오라고 했는데 욕을 하면서 갔대요. 그러면서 슈퍼에 가서 어떤 물건을 사러 갔는데 거기에 오징어 한 마리를 보게 됐다고 합니다. 그 아마 슈퍼에 오징어와 뭐 문어 같은 게 이렇게 마른 건어물이 매달려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께서 그 오징어와 건어물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한참 동안 울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 왜 우셨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어머니께서 몇십 년이 지난, 그러니까 근 60년도 넘은 기억이 갑자기 생각났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내 마음속 깊이 있는 어떤 그리움이 한순간에 용솟음치고 떠올랐을 때 인간을 감동으로 휘몰아치게 만들죠. 그리고 그것이 가장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움의 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그 어머니는 그 오징어와 문어를 보면서 뭐가 떠올랐냐면 6.25 전쟁 때, 그러니까 한국 전쟁 때 피난 가던 일이 갑자기 떠올랐다는 거예요. 60년이 훨씬 넘은 이 시점에. 그래서 자기가 피난 가던 길에 자기 아버지께서 건빵 주머니에다가 오징어와 문어를 이렇게 지포처럼 썰어가지고 가지고 계셨는데요. 그걸 입안에다가 넣어주면서 피난을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더군요. 그때 내가 평생 잊고 지내던 그 아버지의 사랑과 다정함을 그 어머니는 떠올리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날 너무 많이 우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수업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세상에 태어나도 나는 아빠 딸로 태어날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꽃이라고 대답하는 것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문어나 오징어라고 대답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저는 이 어머니에게서 한 편의 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는 저에게 오징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이 어머니 성함은 김말래 어머니세요. 김말래 어머니는 그다음부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오징어라고 말하고, 그리고 다음 세상에는 내 입속에 피난길에 오징어를 썰어서 넣어주셨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피난길에 갔던 그 오징어의 추억들이 가장 아름답다고 말하고, 그리고 다음 세상에 꼭 아빠 딸로 태어나겠다라고 말하는 그 문장을 쓰게 됐습니다. 저는 이 김말래 어머니가 문장으로 쓰신 그 문장을 하나도 고치지 않고 시집으로 엮어드렸어요. 인생 살다 보니까 한 줄도 길어 라는 시집으로 묶어드렸죠. 그리고 나서 그 김말래 어머니께서는 매번 오징어를 그리고 계십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놀라워 하셔야 됩니다. 왜 놀라워 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보통 전시회를 가거나 시를 쓰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죠? 꽃에 대해 쓰잖아요. 아, 꽃이 아름답게 피었다. 그리고 봄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김말래 어머니의 아름다움은 뭘까요? 문어를 얘기하고 오징어를 얘기한다는 것이죠. 뭐 재미있는 얘기이긴 하지만 이 김말래 어머니께서 이 오징어에 대한 얘기를 하시니까 그 옆에 한 어머니께서 질투심이 많은 어머니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다음 세상에 태어나도 오징어 입에 넣어주는 그런 아빠 딸로 태어나. 근데 남편도 같아. 어떡할 거야? 이렇게 하니까 한바탕 이렇게 활기차게 웃고 넘어가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한번 찾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가 시작됩니다. 저는 그 시의 세계를 여러분들에게 꼭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근데 그 시의 세계는 쉽게 우리에게 찾아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은 시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저녁은 모든 희망을 이라는 이영광 시인의 시입니다. 뭐 이 시를 다 여러분들께 기니까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중요한 부분 몇 구절만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에 보면 바깥은 늘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정말 바깥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싶지 않은 것들도 세상은 가르쳐 주죠. 그리고 정의를 내려주고 개념을 재규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A는 B다. A는 B인 C다 라고 늘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시를 읽고 시를 사랑하는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아니, 더 문제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 내가 더 문제인 거죠. 그것들을 내가 어떻게 나만의 방식으로 해석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거.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강조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병들지 않으면 낫지도 못한다라는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정말 저는 소름이 돋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아프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낫지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이 그래 나는 시적이지 못했어. 그리고 조금 아름답지 못했어 라고 내 병을 자각하는 순간 나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반 일리치가 이 세상을 구원할 공생체로서 어떤 공동의 도구로서 자전거와 도서관과 시를 왜 이야기했는지 이 부분에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문학적이지 못해, 시적이지 못해. 그래서 조금 더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시적인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내 병을 자각하는 순간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의 중반 정도 가보면 또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지만 나는 너무 오래 벌 받고 있지 않은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도 벌을 받고 계시지 않나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뭐야 라고 했을 때 꽃이요 혹은 뭐 사녀, 들요 이렇게 누군가 시키지도 않은 그 관습화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 벌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생에 얼마나 큰 죄를 졌으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사전 속에 있는 그 대답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대답하실 계획입니까? 시를 모르면 사실은 사전에 있는 내용들을 대답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지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뭐니? 라고 물어보면 저는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라일락 꽃이 피었다 지는 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신발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신발을 선물했을 때 저는 가장 좋은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을 생각하고 규정하는 힘이 생기면 사실은 자기다움 그리고 그것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잘 가르쳐주는 영화가 한 편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보신 영화이기도 할 텐데요.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아마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 영화를 언급하곤 하죠. 거기에는 저처럼 이렇게 강연을 하는 한 선생님이 등장하는데요. 그 선생님의 이름은 키팅이라는 선생님이시죠. 그 키팅 선생님은 그러면 시가 무조건 중요하다고 강조하진 않습니다. 시와 미와 낭만, 사랑은 삶의 목적이라고 강조할 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의학이나 법률이나 경제, 기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 삶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요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인간은 살 수 없죠. 2%가 부족한 거죠. 그것들을 채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시와 미와 낭만,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즐겨보실지 모르겠는데 유재석이라는 MC가 나와서 하는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더군요.
서울대학교의 문과와 이과의 수석생이 나와서 둘이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장면에 보니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에 무인도에 갈 거라면 당신들은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가요? 아마 이것은 유퀴즈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도 자주 묻는 질문이기도 하죠. 무인도에 가면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가?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시집을 가지고 갈 거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 거울을 가지고 가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헤어스타일이 좀 길죠? 그리고 거울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필기구를 조금 가지고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저는 철저하게 운해형 인간이죠. 감성적인 인간입니다. 문과 스타일이죠. 근데 좌뇌형 인간들, 이과생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분들은 뭐 칼을 가져가거나 나침판을 가거나 불을 가져간다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서 한 친구가 거기에서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무인도에 갈 때 모네의 그림을 가지고 갈 거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때 이과생들이 보면서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쳐다를 봅니다. 아마 그 비아냥은 너 그러니까 굶어 죽는 거야. 문과는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어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던 것이겠죠. 그런데 이 유재석이라는 MC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청 놀라운 생각을 했다. 그러면서 감탄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문과생이 자기가 무인도에 가서 모네의 그림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이유는 그래야 사람들이 무인도로 자기를 구하러 올 거라고 대답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사실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를 읽다 보면 다른 사람과 소통하려고 하는 욕망이 생기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 하는 욕망이 생기게 됩니다. 교류하고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좋은 문장을 만나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유홍준 같은 시인들은 사람을 쬐다라는 시를 통해서 사람은 사람을 쬐어야만이 산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곧 모닥불인 것이죠. 그러면서 교류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문장을 만들고 그리고 좋은 문장을 만나면 누군가와 만나고 싶고 그걸 전달하고 싶은 히팅 선생님이 얘기했던 시와 미와 낭만 그리고 사랑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멈춰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도 학생들은 책상 위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조금 더 다른 시각에서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까르페 디엠이라고 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를 하죠. 현재를 즐겨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현재를 즐기라고 하니까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그 현재를 즐기는 것만으로 이 현재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문장이 오리타우스의 시에 등장하는 이 문장은 그것이 비록 내 생명을 앗아갈지라도 현재를 즐기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누군가가 저에게 지금 강연을 하고 있는 저에게 당신 지금 바로 죽는다면 뭐 하겠소? 라고 물어보면 저는 강연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있다면 저는 커피를 마실 거예요 라고 대답하는 마음이 시와 미와 낭만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에도 이 장면이 나오는데요. 묻습니다. 두목에게. 그리스인 조르바가 두목 뭐 하고 있나요? 그때 그 두목이 말합니다. 저는 지금 잠을 자고 있어. 그러면 두목 충분히 잠을 주무십시오. 와인을 마시고 있네. 그러면 충분히 와인을 마시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 그리고 그걸 시와 미와 낭만의 마음으로 이끌어 오르는 것은 그냥 단순한 시의 마음이 아니라 어쩌면 까르페 디엠, 현재를 즐기는 그 시의 어떤 전폭적인 증폭의 마음에도 맞닿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제가 조금 더 문학적이고 시적인 표현으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디에 멈춰선다라는 것은 문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괴테의 파우스트에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괴테의 파우스트에 등장하는 이 파우스트 박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멈추어라 순간아, 너 정말 아름답구나. 보통 이 아레스토 모멘텀이라는 표현으로도 표현이 되죠. 젊은 친구들은 보통 해리포터라는 그 영화 속에서도 아레스토 모멘텀이 등장하죠. 멈추어라 순간아, 너 정말 아름답구나. 자, 이 얘기를 쉽게 표현하면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아름다운 꽃들을 보고 풍경을 보면 뭘 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휴대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습니다. 왜 사진을 찍죠? 그 아름다운 순간을
멈춰놓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풀 메이크업을 하고 어디를 나가려고 할 때 평상시보다 내 모습이 아름답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사진을 찍죠. 그걸 기록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정말 내 순간에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무산 시인은 이 정지의 힘에 대해서 무척 강조하고 있는 시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첫 구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차를 세우는 힘, 그 힘으로 기차는 달린다. 그리고 시간을 멈추는 힘, 그 힘으로 우리는 미래로 간다. 모든 것들을 다 멈추는 이야기로 이 시를 이끌어가고 있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방점을 찍어놨는데요. 어떤 방점이냐면 씨앗처럼 정지하라 꽃은 멈춤의 힘으로 피어난다. 자,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에 씨앗처럼 정지하라 꽃은 멈춤의 힘으로 피어난다라고 했는데요. 이 구절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서울 광화문에 교문고의 간판으로 걸려 있었던 이 구절이 바로 백무산 시인의 정지의 힘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었던 것, 그리고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을 멈출 수 있는 그 힘이 생길 때 우리는 다시 씨앗처럼 정지할 수 있고 그 멈춤의 힘으로 새롭게 피어날 수 있는 엄청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멈출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을 가질 때 인간이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한번 깨달아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여기에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를 덧붙여 보려고 합니다. 저는 소녀시대의 지라는 노래를 무척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2010년도에 길을 걷다가 어느 날 이 노래를 듣게 됐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저는 제가 사는 곳이 전주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전주에서 판소리 해설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판소리 중에 흥부가를 또 설명하는 장면에 이 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감탄사이기도 하고 그칠 지자이기도 하죠. 그런데 소녀시대가 이 지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내용인즉슨 사실은 거창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어떤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나서 멈출 수가 없는 내 자신에 대한 제어 기능을 노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 어떻게 하면 멈출 수 있지? 이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도 멈출 수 있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만 가지고는 소녀시대의 지라는 내용이 오늘 시는 모른다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판소리 5마당 중에 제가 말했던 이 흥부가를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이 흥분의 집에 박이 4개가 열립니다. 아마 제가 4개가 열린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3개 아니야? 라고 의구심을 가지신 분도 계실 텐데요. 보통 흥부전은 187가지의 버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에서 나오는 것이 경판본인데 이제 원전을 토대로 살펴보면 4개의 박이 열립니다. 근데 그 4개의 박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흥분의 집의 첫 번째 박에는 뭐가 나왔을까요? 아마 금은보화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잠깐 멈추셔도 됩니다. 첫 번째 박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약초뿌리 같은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약초뿌리가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흥부 입장에서는 너무 슬펐습니다. 왜냐? 너무 배고픈데 먹을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약초뿌리가 나왔으니까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박에서는 뭐가 나왔을까요? 예, 또 금은보화가 나오면 좋겠지만 두 번째 박에서는 책, 그리고 책가도, 논어, 대학, 사사상경, 인간이 공부에 배움에 필요한 책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또 흥부는 실망했겠죠? 그리고 세 번째 박에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것들, 금은보화,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됐던 것이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이 보통 우리가 전래동화나 혹은 책을 통해서 배웠던 흥부전 혹은 흥부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뭐라 그랬죠? 흥부가에는 박이 4개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의 박이 더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들 같으면 부자가 됐는데 이 박을 탈까요? 안 탈까요? 저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미 부자가 됐는데 저 나머지 4번째 박을 탈까 말까? 그러니까 이 흥부는 타고 싶은 욕망이 들끓습니다. 궁금하잖아요. 호기심이 생긴 겁니다. 그때 흥부 부인이 옆에 와서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앞에 지저분한 물건이 있고 위험한 물건이 있습니다. 아이가 기어가면서 그 물건을 만지려고 하는 순간 엄마들이 하는 단어가 있죠. 예, 아마 어디에서는 애비라고도 얘기를 하고 어디는 지지라고도 얘기할 겁니다.
보통의 엄마들은 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이 흥부전에서는 지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지지란 단어는 그칠 지자가 두 개가 나오는 한자어인데요. 멈출 때 멈출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이 지지입니다. 그런데 이 흥부는 멈추지 못한 거죠. 네 번째 박을 끝까지 타려고 합니다. 그때 흥부 부인이 제비의 노랫말을 그대로 가져와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지지지입니다. 소녀시대의 그 지지지지죠. 자, 물론 이 지지지지의 맨 앞은 알지자입니다. 아느냐, 멈춰야 될 때 멈춰야 된다라는 것. 정지해야 되는 걸 알아? 라고 묻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멈춰야 될 때 멈출 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우리가 신세를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흥부는 부인을 뿌리치고 그 네 번째 박을 타게 됩니다. 그 네 번째 박을 탔을 때 바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녀시대의 노래 가사말처럼 양귀비라는 예쁜 여인이 앉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멈출 수가 없었던 인간의 욕망들이 그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과정을 그냥 얘기한 게 아닙니다. 첫 번째 박의 약초 뿌리는 사실은 인간이 아프지 않을 때 행복하다라는 무병장수의 욕망이 들어있는 것이고, 두 번째 박에서는 책, 입신양명, 인간이 공부할 때 행복할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 양귀비라 그랬잖아요. 당나라 현종의 첩이었던 그 양귀비. 그러니까 첩을 두는 것이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신적인 타락을 뜻하는 양귀비, 아편을 뜻합니다. 인간이 왜 아편에 젖어들어서 정신적인 타락으로 들어가게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제어 장치가 바로 지지입니다. 백무산 시인이 얘기했던 시의 정신인 지지지지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지지지지의 의미는 노자의 도덕경에 등장하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44장과 32장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간이 족함을 알면 욕되지 않고 그침을 알면 위태롭지 않다, 오래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언제 멈출 수 있는가? 시의 브레이크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 마음들을 한 번쯤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시란 설명하기 힘든 그런 삶의 감정이라는 것들을 전달해 주고 싶습니다. 사실 시는 우리가 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어쩌면 설명하기 힘들어서 모르는 그런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보통 레바논 감정이라고 시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앞에 만약에 수박이 한 통이 놓여 있다라고 생각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은 이 수박이 놓여 있는 순간 똑똑 두드리면 아마 빨간 수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쪼개는 순간 빨간 수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정래 시인은 수박이 가게에 있지만 사실은 그걸 열어봤을 때, 쪼개봤을 때 속은 타서 붉고 씨는 검고 이런 것들이 다 무화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 레바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지금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봐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레바논이라는 나라는 되게 미지의 나라이기도 하죠. 뭐 지금이야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레바논 감정을 한 영화인은 이런 레바논 감정이라는 영화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최정래 시인은 레바논 감정이라는 시집으로 묶어서 표현하기도 했죠.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레바논 감정은 이런 겁니다. 주인공인 남자가 죽으러 가는데 한 여자가 그 주인공의 남자를 팔을 붙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살려달라고. 자, 여러분들 보세요. 나는 죽으러 가는데 누군가가 살려달라고 하면 어떤 감정이 들까요? 내가 규정할 수 없던 어떤 삶의 감정이 들겠죠? 사실 삶이라는 것은 죽음과 삶이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교류하게 되는 것이죠. 시라는 것들이 그런 의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박완서 선생님은 그래서 그 레바논 감정을 흘러 넘치게 만드는 어떤 사치스러운 감정으로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조언을 합니다. 박완서 선생님이 우리에게 했던 말 중에 가장 저는 감명 깊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시가 사치라면 우리가 누린 물질의 사치는 시가 아니었을까? 그 암울하고 극빈하던 흉흉한 전시를 견디게 한 것은 내핍도 원한도 이념도 아니고 사치였다, 시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얘기를 합니다. 그래 실컷 젊음을 낭비하려무나 넘칠 때 낭비하는 건 죄가 아니라 미덕이다. 낭비하지 못하고 아껴둔다고 그게 영원히 네 소유가 되는 건 아니란다. 자, 박완서 선생님이 우리에게 시는 우리가 유일하게 누릴 수 있는 사치의 마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물질적으로 사치할 수도 있겠지만 시를 사치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를 사치하는 건 돈이 드는 일도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움과 아름다움을 끄집어내서 표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강연을 마무리하는 의미로 여러분들께 나스미 소세키라는 작가의 풀베개라는 그 서문을 조금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스미 소세키의 풀베개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길을 오르면서 이 화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지만을 따지면 늘 타인과 충돌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논리적인 사유만을 가지고 사람들과 다투기 시작하면 늘 충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타인에게만 마음을 쓰면 자신의 발목이 잡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억지만 주장하면 옹색해진다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 세상은 살기 힘들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나스미 소세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살기 힘든 세상에서 살기 힘들게 하는 근심을 없애고 살기 힘든 세계를 눈앞에 표시하는 것이 시고 그림이다 또는 음악이고 조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시의 세계를 조금 내려놓고 나만의 시의 세계를 갖는다면 아마 그 시의 세계가 여러분들을 더 많이 위로하고 또 여러분들을 구원의 세계로 데려다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